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국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화의 힘도 국력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국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인구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세계 국력에서 부동의 1, 2위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종합국력 3위 내지는 4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제력은 단연코 3위이고, 군사력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프랑스와 5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5위, 6위 그 정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땅덩어리도 워낙 넓고 인구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다 쳐도 일본은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인구는 세계 11위로 준수합니다만은 국토 면적은 세계 62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험준한 산악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국력이 3, 4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더더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패전국의 신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패전 후에 불과 25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일본이 대단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이 보여줬던 행보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에도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완전한 중앙 집권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하여간 1860년대 말 그리고 1870년대 초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1894년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격파했고 1905년에는 러시아와도 싸워 이겼고 러일 전쟁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미국을 상대로 무려 4년 가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2차 대전 패전 후의 일입니다. 그 패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다시 이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사반세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1969년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2010년에 중국한테 그 자리를 내줄 때까지 무려 40년 이상 그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GDP, 그러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이죠. 그 GDP, 그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이 워낙 인구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 애당초 GDP를 산출하는 공식이 1인당 생산액의 인구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10배 이상인 이제 중국에게 2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만은 일본은 여전히 독일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3위 자리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그 전쟁을 일으킨 그 벌로서 아직도 평화헌법 체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국방력은 가질 수 없고 본토 수비만 할 수 있는 자위대밖에 없습니다. 명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군사력 연구기관들은 군사력 순위에서도 일본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프랑스와 함께 5, 6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는 국토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군비를 정강해온 역사도 그렇고 아주 여러 면에서 그 순위가 정말 사동까지는 부동일 수밖에 없지만은 일본은 실병력이 3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자위대의 군사력이 이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은 만약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비 정강에 나선다. 그러면 독보적인 5위는 아주 쉽게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국력을 쌓은 근원적인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로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총동원 체제, 그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개인의 욕망은 아예 이제 억누른 채 그 이슈 캔메이를 외치면서 국민 모두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 점,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별한 이념이 없습니다. 아주 맹목적인 애국주의, 천황숭배,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이념도 찾기 어렵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좋다는 생각이 들면 어제까지 해왔던 일을 까마득하게 그냥 싹 지워버리고 금방 말을 바꿔 탑니다. 그 메이지 유신 때까지는 일본 남자들도 전부 일본식 상투를 했었습니다. 그 소위 촌마개라고 이제 사무라이들이 하던 상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주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근데 천황이 그 먼저 이제 자기가 머리를 깎은 후에 그 국민들한테 단발을 하라고 하자 순식간에 전 국민이 단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서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으라고 하자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오두가단, 오발불가단, 이걸 외쳤던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나라에서 양력서를 세라고 하자 음력설의 존재 자체를 금방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신정세기를 요구를 해도 끝끝내 음력설을 지켜냈던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까이 거 뭐 양력설이면 어떻고 음력설이면 어떠냐. 또 상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욕이 성을 간다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나인데 성 따위를 바꾼다고 뭐가 대수냐, 뭐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가면서 성 한번 바꾸고 또 대릴 사유로 가면서 또 한번 바꾸고 뭐 회사나 나라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하면서 윗사람들이 선물로 성을 하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바꿉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했을 때, 즉 일본이 힘이 없을 때는 일본 사람들은 일제히 탈아 입구를 외쳤습니다. 탈아 입구.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구라파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요는 유럽을 담고 서양을 담자,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탈아 입구. 그런데 서양과 이제 한판 붙어볼 만하다. 자신들도 힘이 좀 생겼다. 이랬을 때는 갑자기 일본의 표가 귀축미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축미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 같고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이 미국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쌀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귀축미영, 귀신 같고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 탈라 입구를 외쳤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안면을 싹 바꾼 겁니다. 그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미국은 일본에게 방위비를 좀 분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군비를 좀 확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딱 잡아댔습니다. 아니, 우리가 2차 대전 패전국인데 우리는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무슨 방위비냐. 우리는 군사 전력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쓰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걸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경제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빨리 이제 일본이 일어설 수가 있었죠. 그랬다 그러면 요즘도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 무장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군대를 더 키우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결국 이제 아베가 총리를 맡고 있을 때
평화헌법 자체를 뜯어 고치지는 못했지만은 그 평화헌법, 그 일본 헌법 구조를 해석하는 해석의 범위는 훨씬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어떤 전쟁이라든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동맹국이 위험하거나 동맹국이 함께 전쟁하기를 요구할 때는 참전할 수 있다. 이렇게 법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그 서양의 학문과 기술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만 빼면은 기독교만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교류할 수 있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서양하고.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화혼양제라고 불렀습니다. 화에 대해서는 제가 귀가 닳도록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화혼양제. 혼은 일본 혼을 그대로 지키고 양제, 제주는 서양의 것을 택한다. 그게 이제 이 화혼양제, 일본의 정신 화혼을 지키고 기술과 제주는 서양의 것 양제를 받아들인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여간 그 실용성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적응력, 이거는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정말 쉽게 받아들여서 현기증이 느껴질 지경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런 성향은 종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뭐 그까이 아무 것이나 믿으면 되지. 뭐 꼭 불교, 뭐 기독교, 뭐 신도 이런 걸 따위를 따져서 뭐 하냐.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자손의 출생 사실을 신께 구합니다. 신사 가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손뼉 2번 치고 들어가가지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신사 앞에 가서 절 2번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손뼉 2번 치고 나오고. 뭐. 하여간 애가 태어나면 신사 가서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은 교회나 성당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 장례식은 절에 가서 불교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일본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집안에 그 부처를 섬기는 불단, 부처단이라 그러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신을 섬기는 가미따나, 그것도 모시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실용적인 것, 편리한 것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집착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있습니다. 그 이토 코토리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은 무조건 취한다. 좋은 것은 무조건 취한다. 이토 코토리입니다. 그 일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어떤 물품은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 작게,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사람들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그 일본인들의 그런 성향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그 이어령 선생께서 지으신 아주 명저서죠.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진공관 라디오를 들여와서 트랜지스트 라디오 만들고, 문자도 중국의 한문 가져와서 복잡한 글씨를 확 줄여가지고 가나 문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채가 들어오면 그걸 쥘부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다음에 우산은 접는 우산, 뭐 밥상은 도시락으로 바꿔버리고, 음식마저 일본에 들어오면 다 일본식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돈가스, 뭐 카레라이스, 고로케, 이게 전부 일본화된 음식들입니다. 하여간 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매사에 실용성을 추구하는 게 일본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됐는데, 또 하나의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쇼켄메이라고 합니다. 이쇼켄메이. 그 한문으로 쓰면은 일생현명입니다. 명을 갖다가 걸고 산다. 일생의 명을 걸고 산다. 목숨 걸고 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일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 일본인들의 전 일생이 이제 이쇼켄메이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야지, 그러니까 두목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이쇼켄메이, 덴노, 천황을 위해서 일쇼켄메이, 직장을 위해서 일쇼켄메이,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다 일쇼켄메이, 이쇼켄메이입니다. 일생현명. 그런데 아내나 엄마, 딸, 그를 여성을 위한 이쇼켄메이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 인권에서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여성 인권 따위는 크게 봐서는 일본에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한두 사람만 이슈 캠메일 해도 무서운데 일본은 온 국민이 이슈 캠메일 해왔고 그것도 한 집안이 한 가지 일만을 맡아서 수백 년간 이런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도 축적이 됐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이 20세기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니까 그 일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던 서양인들은 아주 찬탄과 경의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종 통계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영국 국영방송인 BBC는 매년 이제 국가 호감도를 조사를 합니다. 또 미국 US 뉴스도 국가 브랜드를 매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들 같은 데서도 매년 이렇게 국가별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러한 조사에서 서양에서 하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는 일본이 5위 이내에 최상위권을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항상 일본이 따놓고 무조건 1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의 호텔 지배인들이 선정하는 최고 여행객 순위입니다. 무조건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서양인의 눈에는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또 동양인들도 이제 이 자신들의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허리를 반쯤 꺾어놓고 이렇게 아주 최상의 친절을 베풉니다. 강까지 내줄 듯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아주 청결합니다. 일본 어디를 가든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또 조용합니다. 날씨도 조곤조곤하고. 일본은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일본은 시골은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도시도 대낮에도 인적이나 인기척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조용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음식은 정갈하고 이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이국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동경까지 더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텔 지배인들은 특히 이제 도대체 일본 투숙객들은 컴플레인이라고는 아예 없고 그들이 자고 나간 방은 청소할 필요도 없을 만큼 깨끗하다. 그게 그들의 평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호텔 지배인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무조건 1등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물건이나 음식도 일제라면 사족을 못 쓰고 무조건 크레딧을 주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라마다 국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국운은 20세기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가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용적이고 매사에 자기 목, 그 이치닌마에, 그러니까 1인분은 이쇼켄메이 정신으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일사불란한 어떤 국가 총동원 체제 아래에서 모든 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신이 속한 계층, 그 분야에서 죽기 살기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도 많고 기술도 많이 축적됐고 국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너무 빨리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세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는 과거의 특장점들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누군가 명령을 내려줘야만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가는데 명령권자들이 지금 무슨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윗사람들이 본인들이 디지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럼 바뀌어서 윗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다시 명령을 내리면 될 것 아니냐. 근데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쉽게 따라잡기에는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고 급하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가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모습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